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누구냐면 뒷방상영관의 라임 수카.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여러 번 드리면서 시작하는. 제가 지수인데 제가 오늘 사회가 처음이라서 약간 서툴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이제 설이 지나고 만났는데. 맞아요. 저는 근황이 없어요. 설날에 할머니 집 갔다가 오고 이건데 이제 여기서 같이 라임이랑 지수랑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요새 꽂힌 과자가 있거든요. 그게 이름이 버터와플이라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사 먹지는 않는 그것. 근데 요새 그게 너무 꽂혀가지고 4박스를 2주 안에 다 먹었다는. 그래서 그것이 저희 2월 근황이라는. 저희 이거 녹음하기 전에 간식을 사러 가는데 아주 주저없이 스카가 버터와플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먹어야 된다면서. 저희 그랬다고.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 진짜요? 과자입니다. 입맛이 굉장하시네요. 라임 어머니는 맛잘알인 걸로.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맛있죠. 라임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그냥 집에서 잘 쉬었어요. 어디 다녀오진 않았어요? 네. 그냥 뭐 어디 여기저기 가족들이랑 갔다 오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쉬고 영화도 다들 막 볼까 말까 하다가 다들 이제 저녁 때쯤 돼서는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밥 먹거나 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설 끝나자마자 전주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어제 돌아왔는데 친구들과 전주에 다녀왔는데 제가 5월 달에 전주 국제영화제 이후로 전주를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전주는 그때가 약간 봄, 여름 중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때 사람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엄청 정신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되게 조용하고, 진짜 사람이 없을 때 가니까 확실히 도시가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욕이 되게 많이 생겨서 되게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니기도 해서 새로운 곳도 많이 발견하고, 좋다. 공유해 주시길.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정말 좋았던 것 맞아. 같은데 전주에 청년몰이 제가 우연히 막 지나가다 청년몰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위로 막 올라갔는데 그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전주천인지 무슨 강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청년몰은 진짜 약간 텅텅 비어 있고 해는 지고 이제 강이 보이고 되게 멋진 풍경을 봤어요. 좋다. 이걸 나중에 공유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풍경을 봐서 다음에 전주에 간다면 여기를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장소를 만들고 왔죠. 좋다. 그곳에 라임과 수카가 함께 있길. 맞아요. 진짜 다음에 같이 간다면 꼭 내가 데리고 갈게요. 와. 사실 저는 갔었어요, 거기를. 아, 진짜? 이번 전주 때, 그러니까 지난 전주죠? 지난 전주 영화제 갔을 때 갔다가 좋아가지고 저도 그때 해가 지는 풍경을 보고 사진도 어머. 거기서 엄청 많이 찍고 이래서 이제 그 다음날인가 영화를 보고 이제 혼자서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물 흘러가는 거 보고 멍 때리고 있고 이랬거든요. 좋다. 그랬었던. 그때는 저는 거기를 몰라가지고 다음에 같이 갑시다. 거기 닭강정 진짜 맛있어요. 진짜. 청년몰에 있는? 그 시장이 있잖아요. 아. 그쪽에 거기에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어. 평소 좋아하는데 진짜. 그렇구나.
역시 유용하다. 그러면 이제 홍보 타임을 가져볼까요? 네, 여러분, 뒷방상영관에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인스타그램이냐면, 아토믹 씨가 잘 가꿔주고 계신 인스타그램이에요. 저희 뒷방상영관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이랑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뒷방상영관 또는 100_, 2_, 더_ 시네마를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백투더 시네마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백투더 퓨처 1, 2, 3를 온정 씨가 엄청 파고 계시던데, 맞아요. 저도 그 재개봉했을 때였나, 그 백투더 퓨처를 보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직 2, 3를 못 봤어요. 그래서 보고 언젠가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담을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예고죠. 이어서 그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도 저희가 엄청 진심을 다해 귀담아 듣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사연이나 질문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익명으로 보내고 싶으시면은 에스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팟캐스트 공지사항이랑 인스타 프로필에 주소가 나와 있고요. eskd.kr/duitbang 입니다. 아니면 자유롭게 뭐 댓글이나 또는 인스타에 뭐 DM이나 댓글 아니면 길게 보내주고 싶으시면 사연 같은 거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100_, 2_, 더_ 시네마 @네이버.com입니다. 최근에 네. 정말 오랜만에 에스크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목말라 있어요. 그게 어떤 에스크냐면은 저한테 들어왔어요. 익명의 어느 분께서 라임님 학교에서 강의하시나요? 플립들 에피소드 들으려고 뒷방상영관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익숙해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를 언젠가 뭐 제가 원하는 주제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의 목소리를 익숙하다고 해주셔서 아마 어디선가 스치지 않았을까요? 맞아. 어디선가 학교 수업 네. 중에서 언니가 발표하는 걸 들었을 수도 있어. 신기하다. 저는 라인 목소리 되게 드물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목소리보다도 말투와 그 뭔가 말하는 색이 같은 것이 되게 맞아. 드물다고 오. 생각을 그것마저 했는데 라임 같아. 어머. 근데 그게 익숙하다니까 되게 신기하네라고 생각했어. 답변이 되셨을까? 그죠? 충분하죠. 네, 저희 이번 뒷방 상영관 39번째 영화는 그린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아마 상영 중에 있을 거고 조금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돈 셜리와 토니라는 인물 두 남자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요. 이 영화의 제목인 그린북은 미국의 인종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36년부터 1966년까지 출간된 흑인 전용 여행 가이드북이라고 해요. 흑인 여행자들이 이용 가능한 식당이나 숙소, 주유소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흑인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다녀야 할 책이었고 약간 반대로 말하자면 흑인과 백인의 일상적인 공간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었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감독님과 배우들에 대해서 라임 씨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 그 그린북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게 그게 그 미국 전역을 직접 운전하면서 다닌 아프리카계 우편 배달원이었던 빅터 휴고 그린이
그 자기 정말 생존 도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만들게 된 책이었대요. 그래서 아. 그린북이구나.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뭐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영화 안에서도 나오지만 희롱이라던가 체포라던가 물리적인 폭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이게 진짜 그냥 뭐 안내 책자라기보다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되게 약간 인식이 네, 달라지는 게 네. 저는 이 책을 백인이 만든 줄 알았어요. 아, 아,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흑인이 네. 만들었다는 게 좀 그쵸. 놀랍네요. 그쵸. 위험에 처하는, 잘못된 곳에 가서 위험에 처하는 건 흑인들이니까 그쵸. 그렇구나. 짐작이 안 되네요. 이런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을 사람들의 진짜. 뭔가 생각들이 짐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도 토니 발레론가도 이 직업가 그 운전수 역할을 맡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책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처럼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다른 많은 백인들도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자신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맞아. 되잖아요. 그러네.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자 또 이 책의 뭐 주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어서 이제 영화의 감독은 피터 페럴리라는 감독인데, 그 덤앤더머 시리즈로 되게 많이 알려졌었고, 그랬죠. 그리고 각본은 닉 발레론가랑 브라이언 헤이스 컬이랑 피터 페럴리가 이제 다 같이 각본을 했는데 이제 또 닉 발레론가의 경우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네. 토니 발레론가의 아들이죠. 네. 근데 이런 이제 뭐 감독도 그렇고 각본을 했던 닉 발레론가 씨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주요 상을 수상을 하면서 또 이제 영화가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 뒤에 배경이라던가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이 감독이나 각본가를 맡았던 인물들에 대한 지난 과거사 같은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1998년작 영화 연출 당시에 그 영화의 배우였던 카메론 디아즈와 이제 가졌던 여러 번의 회의 중에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저도 사실 그 내용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닉 발레론가 씨의 경우에는 어, 그, 좀 되게 민감한 문제에 이분도 실수를 하셨는데, 그 과거에 그 2015년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11 테러 때 환호하던 무슬림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닉 발레론가 씨가, 나도 당신의 말을 신뢰한다. 그 같은 광경을 나도 목격을 했고, 막 이런 식의 답글을 남겼던 거, 아마 트위터였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남겼던 것이,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피터 페롤리 감독과 닉 발레론가가, 영화의 관계자들은 물론 그 당시의 사건 당사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음, 네, 뭔가 저희가 앞으로 뒤에서도 좀 얘기를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뭔가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 그리고 되게 많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어떤 도덕적인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물론 지난 과거사긴 하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맞아요. 지점들은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맞아요. 네,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 저도 맞아요. 항상 되게 오래 고민해왔던 건데, 창작자와 창작자의 작품을 온전히 분리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고민을 하지만 그걸 모르는 것보다는 확실히 맞아요. 알고 보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음. 아무튼 판단은 자신의 몫이니까. 그렇죠. 영화 외적으로 논란이 그래도 꽤 있는 영화인 것으로 그쵸. 이거는, 그렇게 알고. 네, 이따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네. 뭔가, 감독과 이제 각본가에게서 되게 마음 아픈 사실들을 전하고 난 뒤라서 네. 근데 그래도 일단 제가 좋아하는 배우에 대해서는 저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니까, 네. 영화의 주인공인 토니 발레론가 역을 맡은 비고 모텐슨 씨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배우인데요. 아라곤. 네, 아마 여러분께서는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왕으로 돌아오는 왕의 기환에서의 그 왕인 그 아라곤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테고, 그 외에도 캡틴 판타스틱을 저희가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버지 역할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네, 본명은 비고 피터 모텐슨 주니어이고 덴마크랑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관심이 깊으신 분이 아니고서야 잘 몰랐을 것 같은데, 배우이지만 동시에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고 화가이고 이야. 음악가이고 예술이란 예술은 다 네. 하시나. 정말 풍성한 삶을 사시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자기의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몰랐었는데,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덴마크인이고 어머니는 영국 혈통의 미국인이셨대요. 그래서 미국인이지만 동시에 약간 북유럽 쪽의 어떤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외국어도 굉장히 능통하고 영어, 덴마크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노르웨이어와 스웨덴어를 전부 다 능통하거나 어느 정도 말할 줄 알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구사한다고 합니다. 우와. 이야. 음. 부러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젊었던 당시에는 유럽에서 살면서 트럭 일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네, 트럭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운전수 역할을 맡았었죠. 어쨌든 트럭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배우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리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졌고 빛나는 역할을 맡았던 게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 배역이었고, 근데 사실 이 역할을 맡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다고 합니다. 모텐슨 본인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의 팬들과 자기의 아들의 설득으로 네, 이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해요. 원래 원작 팬들이 원하고 있었던 캐스팅인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아라곤이 아니라 비고 모텐슨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팬이 네, 많았구나. 네네. 워낙 J.R.R. 맞아요. 톨킨이 영국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맞아요.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이어서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폭력의 역사라던가 뭐 이스턴 프라미스라던가 더 로드라던가 같은 작품들이 있었고 정말 거의 한 1, 2년 최근에도 뭐 1년 정도의 공백을 빼고는 정말 1년도 쉬지 않았을 정도로 계속해서 영화를 찍었을 정도로 워커홀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 눈에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라곤으로밖에 기억되지 않고 있는 게 이분이 이제 반지의 제왕 이후에는 상업성보다는 철저히 이제 영화의 메시지와 자기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제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굉장히 약간 할리우드적인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그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부합하는 작품들, 보통은 이제 약간 저예산 작품이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반지의 제왕을 봤을 때보다 네. 이번 영화를 보는데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연기하는 사람이었던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 하셔서. 진짜 잘해요. 그리고 지금 듣는데 전혀 태생의 이탈리아가 없는데 그렇게 음. 이탈리아계 미국인이 내는 맞아요. 억양을 잘 하셨다니. 그니까요. 저도 사실 영화 보는 당시에는 저 사람이 원래 본인도 이탈리아 출신이었나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매사에 진지하고 너무 이거 귀여운 게 반지의 제왕 오디션 보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반지의 제왕을 읽으면서 나는 아라곤처럼 강한 사람이 아닌데 괜찮을까 하고 정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려도 정말 잘하는 데다가 같이 일하는 배우들이 정말 하나같이 비고 모텐스는 정말 스윗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같이 일해보신 줄 알았어요. 정말 같이 일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반지의 제왕 정말 사랑한다고 그 전에 방송들에서도 여러 번 말했었지만 반지의 제왕 에서 출연했던 배우들끼리 엄청 친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엄청 스킨십도 진하고 막 남자들끼리도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뭐냐 뭐냐 사랑이 눈이 멀어. 뭘까? 몇 가지 되게 인상적이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촬영 당시에 비고 모텐슨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달밤에 그냥 강 구경을 하러 가자고 그래서 강을 건너자고 뜬금없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들 막 미쳤냐고 이러다가 그냥 비고가 이리 와 이러니까 그냥 그 말에 홀린 듯이 다들 따라 들어가서 강을 건넜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올란도 블룸이 비고는 진짜 좀 미쳤고 우리를 다 끌어들이는데 저는 그런 글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막 올란도 블룸이 비고를 정말 좋아하는데 뭐 연기 면에서나 인생 면에서 자기한테 정말 큰 영향을 줬다고 막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막 비고한테 막 뽀뽀도 하고 막 엄청 끌어안고 약간 이러고 계속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문학도 정말 좋아해서 알베르 까미의 팬이래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파프롬 헤븐에 출연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한국에서 개봉이 안 된 것 같죠? 이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만들었는데. 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존중과 애정을 갖고 인간으로서 서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에 참가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을 선호한 것 같습니다. 막, 약간 특수효과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반지의 제왕에서 그런 게 많았겠죠.
그리고 할리우드식으로 약간 사람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전통적인 것, 몸짓의 세밀한 부분이나 자연적인 어떤 소리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보다 훨씬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할리우드의 그런 명성이라던가 거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 약간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던 분인 것 같고. 비고 모텐슨에 대해서 거의 사전 수준. 너무 애정이 느껴져서. 그래요. 듣고 있어요, 저도. 진짜. 약간 저번에 덧볼에서 그 뭐지? 아토믹? 네, 아토믹 씨가 리페이스에 대해서 찬양했던 그 마음을 이제서야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네,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인, 화가, 음악가,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 출판사 이름은 퍼시벌 프레스인데 여기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출간되는 책들이 나오고요. 자기가 작곡한 음악이나 노래하는 것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내가 사진을 찍고 있지 않을 때에도 내가 사진가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나 자신의 일부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배우로서 기억되고 싶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던 배우로서 기억되고 싶냐, 아니면 연기를 했던 화가로서 기억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나는 그저 내가 정직했다는 것을 알고 싶다. 그게 뭐 배우로서든 사진작가로서든 아니면 페인터로서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연기를 할 때는 그저 연기를 할 뿐이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저 그림을 그릴 뿐이고 내가 정직했고 나 자신한테 도전했다는 것 그냥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면 된다,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진짜 좋네요. 나도 스카일 때 스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겠어. 저는 이 배우님을 이 영화에서 전 반지의 제왕을 보질 않아서 네. 처음 봤는데 뭔가 라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영업당했다. 진짜 멋지신 분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꾸러기 같은 면도 가지고 있는 게 완벽한데요? 그죠? 제가 또 그 반지의제왕에서 빌리 보이드라는 뭐지? 거기 안에서 이름이 누구였지? 하여튼 그 귀여운 호빗이 나오는데 그 호빗씨께서 비거 모텐슨이 막 촬영 중간에 사과를 이제 막 던졌는데 그렇게 그때만큼 비거 모텐슨이 해맑았던 적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막 그런 되게 아이 깨알 같다. 같은 정보들도 너무 저한테는 이 말을 네. 하는 라임의 표정도 아이 네. 같아요. 우리 서아같이 빨개졌네요. 맞아. 그랬습니다. 좋아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에 애정이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제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화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때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매우 극심했던 때라고 해요. 그래서 국중에서 클럽 경호원으로 일하던 토니는 갑작스럽게 클럽이 영업을 정지하게 되자 새로운 직업을 찾아요. 네, 그러다가 하게 된 일이 바로 천재 피아니스트 존 셜리 박사의 운전기사 일입니다.
돈셜리 박사가 투어 공연을 진행하게 된 미국 남부는 인종차별이 매우 심하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흑인인 셜리에게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힘이 세고 과격하며 백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토니가 이 보디가드로서 되게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토니는 흑인이 입을 댄 컵을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흑인을 혐오하지만 이 일에 적임자이기도 하고 토니에게 돈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둘은 8주간 투어를 함께 떠나게 돼요. 그런데 돈셜리의 막 되게 흑인을 싫어했던 토니가 약간 돈셜리의 피아노 공연을 보게 되자 그의 이제 천재성에 감탄하고 그를 다시 보면서 둘은 8주간의 투어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도 하고 조금씩 친밀해집니다. 하지만 투어 공연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돈셜리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혐오에 직면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문화적 도구로서 소비하면서 피아니스트인 돈셜리를 칭송하면서도 흑인인 돈셜리는 혐오해요.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한다던가 식당에서 밥을 같이 못 먹게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토니는 돈셜리가 처한 상황에 분개하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돈셜리는 폭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그러한 화가 나는 것을 참으라고 토니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토니도 많이 참아요. 그때 그러다가 참다가 결국 돈셜리와 토니 둘이 폭발해버리고 결국 마지막 공연장에선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뛰쳐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서 함께 뉴욕으로 돌아온 토니와 돈셜리는 헤어지지만 그날 토니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돈셜리가 다시 찾아옴으로써 그들의 우정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와.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이런 영화였죠. 네. 그러면- 로드트립 무비의 약간 전형?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면 이 영화의 소개는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다시 보기 코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화에서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수카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는 저는 사실 초반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 토니 발레론가의 성격과 그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로 설정되었는지를 너무 잘 효율적으로 재밌게 설명을 해준다는 느낌이어서 처음까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돈셜리 박사를 다룬 점에 있어서는 조금 많은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팟캐스트를 녹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되게 지적을 많이 하는 처음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며 시작을 해보자면 저한테 좀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장면 중 하나가 돈셜리는 자기 혼자 솔로로 음악을 내지 못하고 트리오라고 해서 이제 다른 두 명의 연주가와 함께 앨범을 내고 투어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같이 투어를 했던 연주자들 중에 한 명이 올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올렉이라는 사람이 토니 발레론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왜 돈셜리가 미국 북부에서 뉴욕 그쪽에서 공연을 한 번 다니면은 이렇게 멸시를 안 당해도 되고 모욕을 안 당해도 되는데 굳이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까지 온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치 제가 그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올렉의 말을 계속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중반부를 보면서 돈셜리의 성격을 보고 이 박사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 올렉이 다시 자기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돈셜리 박사는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흑인이 함부로 남부에 와서 투어를 한다는 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마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처럼 끝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저한테 너무 찝찝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고민했고, 그래서 나만의 결론을 내린 게 있었는데, 굳이 같지 않더라도 되게
그 내에서 잘 어떤 설명을 해주거나 나한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길 바랬는데 저한테 하나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딱 그 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를 잘 통과할 수도 관통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딱 영화 속 돈셜리 박사만 본다면 그 박사는 영화 속에서 흑인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리고 대부분 흑인이라면 재즈를 연주를 하는데 클래식을 연주를 하고 그 클래식만 일평생 해온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 사회에 끼지 못하고 클래식 연주가이기 때문에 재즈를 좋아하는 흑인 사회에 끼지 못하는 어떤 경계선상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돈셜리가 소외되었고 그 어느 쪽 사회에도 잘 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인정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셜리에게는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도 돈셜리라는 나라는 인간 하나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기회가 너무 절박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미국 남부 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저 나름대로 결론을 또 내렸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영화에서는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돈셜리라는 분께서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비밀에 붙여져 있었는데, 그런 밖으로 직업적으로 드러나는 커리어적인 거는 이제 다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근데 원래 타고난 천재였대요. 타고난 천재였어서 그 작곡가였던 스트라빈스키 같은 경우에도 돈셜리의 천재성은 신으로부터 타고났다라고 칭송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여전히 인종차별이 잔재했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콘서트를 열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이제 커리어를 발목 잡는 거이기도 했던 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워낙에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당대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야 하는데 흑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지 못했었고 피부 색깔 때문에 명성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권위 있는 음악 감독이었던 솔 후록도 셜리한테 미국의 어떤 청중도 클래식 무대에 선 흑인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들려주면서 만약 음반을 팔고 싶다면 흑인들의 음악인 재즈를 해야만 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셜리가 재즈 음악가가 돼서 이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이거에만 이제 만족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쇼팽의 음악에 굉장히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팝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사랑하던 클래식 음악을 가미를 해서 그 음악이 이제 재즈곡에 약간의 그런 어떤 클래식 훈련의 영향이 묻어난 굉장히 독특한 장르 기법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아서 뭐 재즈 그룹으로도 활동을 하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고 재즈 뮤직계에 존경받는 작곡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분야에서 그런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음반 회사도 그가 녹음했던 뭐 오케스트라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음반이라던가 이런 걸 출시해주지 않았고 재즈가 아니면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도 나는 연예인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판을 벌여놓은 나이트클럽에 뛰어들므로써 연예인으로 평가받는 수모를 스스로 감수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의 연주가 이제 쇼팽의 색채를 많이 띄었지만, 그리고 재즈로 명성을 얻었지만, 사실은, 클래식에 대한 열망이. 그렇죠. 재즈 연주를 하면서 뭐,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재즈에 대한, 그리고 또 흑인에 대한 편견이라던가,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평생 동안 어떤 그런 풀리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영화 속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네. 쇼팽에 관해서 얘기하는. 맞아요. 또 수카와 라임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돈 셜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아까 수카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경계에 있는 인물 같다고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남자답지도 못하고 뭐 흑인답지도 못하고 뭐 난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뭔가 돈 셜리를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흑인의 모습과는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거기 토니도 되게 너네들은 그러잖아. 뭐 너네들 흑인들은 그러잖아. 하지만 사실 돈 셜리와 모두 달랐잖아요. 근데 되게 돈 셜리는 뭐 무시받지 않으려고 흑인이랑 약간 자신을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재력가가 되어야 하고 뭔가 흑인답게 굴면 무시를 당하니까. 하지만 말투도 되게 고급스럽게 쓰고. 일부러 되게 거기 약간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잖아요. 슬랭 같은 거 완전 절대 안 쓰고. 우아함과 아무튼 고결함. 약간 백인의 문화라고 칭해지는 것들에 약간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동시에 뭔가 어딘가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흑인이 되어야 하고 되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흑인이 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흑인이 되어야 할 때가 있고 막. 근데 맞아요. 사실 자기는 그냥 자기인데 뭐 자기는 어떤 순간에 뭐 흑인이라는 게 사실 어떤 형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흑인 같다는 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되게 거기 영화 속에서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런 돈 셜리의 위치에 대한 어떤 복잡성 같은 것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 충분히 백인답지도 않고 흑인답지도 않고 남자답지도 않은 면이라는 대사가 그걸 듣던 당시에도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좀 더 약간 이랬던 게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그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던 면을 잘 드러내주는 한마디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백인답다, 흑인답다. 그리고 저는 사실 거기서 뭐 그 영어로는 man으로 나오는데 그 man을 남자로 해석해야 될지 인간으로 해석해야 될지 저는 남자답다는 게 말이 되게 좀 별로였거든요. 남자답다는 게 뭔데? 왜 이런 말을 이 영화 안에서 굳이 써야 하지? 오히려 근데- 인간답다라고 해석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냥 근데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게 중간에 그 뭐지? 돈 셜리가 동성애자임을 그것 암시하는 때문인가? 장면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만으로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저는 남자답다라는 말이 팍 생각이 난 게, 왜냐면 토니가 묘사되는 방식이 되게 마초적인 남자라서. 굉장히 아. 폭력적이고, 뭔가 누군가를 폭력으로 짓누르고, 그런 뭔가 그게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우월한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거와 돈 셜리의 모습이 되게 대비되면서 자신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남자답지 않다는 말을 듣고 막 이런 식의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저도 백- 그랬어. 그냥 백인다워야 하고 흑인다워야 하고 남자다워야 하고 약간 그 어느 것에라도 충분히 그래야 하는데 나는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냥 그런 마음 자체가 사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겪게 했던 그런 고통들과 왜 우리가 굳이 백인이면 백인다워야 하고 백인답다는 건 또 뭐고 흑인답다는 건 또 뭐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약간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던 맞아. 대사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셜리 자체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그런 불만을 안고서 이 여행을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럼 내가 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항상 저는 로드트립 영화에서 시작점은 내가 문제가 뭐였지 하고서 그거를 발견해 가면서 충돌 속에서 결국엔 마지막에 해답을 얻어야 아니면 자기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별로 이 영화에서는 저한테는 고민만 하고 해답을 주지는 않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는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니까 재즈라는 그런 어떤 음악 세계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뭐 관습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돈셜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뭐 많은 재즈 뮤지션들과 아레사 프랭클린 네, 친하게 지냈었고, 그리고 뭐 거기서는 아예 흑인 문화와는 교류가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흑인 문화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고, 흑인 운동, 그러니까 인권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던 사람 실제로는 그랬고, 그 자기 동생이랑도 뭐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처럼 나오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지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동생이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붕괴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형이. 그래서 물론 영화적으로 좀 각색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항상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는 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린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종과 관련된 정말 중대한 문제가 걸린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 아니면 그 개인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 안에서 좀 왜곡이 됐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거나 했던 것들은 되게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진짜 들으니까. 맞아요. 뭔가 좀 더 세심해져야 될 부분에 세심하지 못한 면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이럴 거면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바탕으로 말하지 말지.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너무 딱 영- 받고 시작해서. 사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실명을 굳이 썼으면 맞아. 사실 어떤 캐릭터를 거의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지금 라임이 설명해준 말을 들으면 그게 굉장히 어떤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왜곡된 사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럴 거면 왜 굳이 이미 이제 말을 하지 네. 못하는 사람의 실제 이름을 썼을까라는 맞아. 안타까움이 드네요. 맞아. 그래서 이것도 들은 건데, 그러니까 보통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 때 based on 하고 뭐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inspired by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완전한 사실에 기반했다기보다 조금 그런 수정이 가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돌려서 그렇게 아. 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치사한데? 그럴 거면 좀 더 잘 설명을 해줬어야 그죠. 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고 또 다음 장면. 이제 영화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함께 가다가 좀 전환점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아까 줄거리에서 말했듯이 뭐 갑자기 마지막 공연장에서 뛰쳐나오게 되는데 그런 혐오에 계속 맞아다 천터저터 폭발하잖아요. 맞아요. 그 뒤에 스카 씨가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완벽하게 두 세계를 분리해 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토니 발레론가의 세계와 돈셜리 박사의 세계. 이게 두 세계가 분리되어서 서로 전혀 충돌점이 없이 진행을 되다가 둘이 함께 투어를 하면서 완전 두 세계가 충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면서 두 세계가 완벽하게 섞이고 합쳐지면서 폭발하면서 나는 그거에 대해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장면이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저는 콘서트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와서 이제 둘이 서로 바에 가서 이제 연주를 하는 콘서트 대신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통쾌함이나 감동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되게 막
왓챠나 아니면은 네이버 이런 데서 사람들의 평 같은 걸 읽어보면 그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정, 영화의 절정 네, 같은 맞아요. 느낌. 클라이맥스 느낌이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던 게 좀 그때 찝찝함이 남았어요. 내가 왜 그랬지? 왜냐하면 그때 돈설리 박사가 술집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조금 음악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누가 듣기에도 돈설리가 흔히 연주하던 클래식은 아니었어요. 조금 기교를 섞은 그런 거였고 근데 이 영화가 내내 그렇게 좀 돈셜리가 외면받는 그런 태도와 시선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돈셜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재즈바에서 클래식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야 맞아요.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하지만 토니와 그 돈셸리 박사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반응이나 유대 그때서야 맺어지는 그런 서로의 유대감 이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갑자기 흑인들이 갑자기 막 좋다면서 환호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연주하는 게 클래식 연주가 아니라 재즈 연주를 해요. 같이 다른 연주와 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이게 우리가 규칙을 깬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규칙을 깬 게 아니라 어떤 큰 규칙 안에 그대로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흑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택한 길이 바에 가서 자기 음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내가 그들에게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저항을 하려다 저항을 절대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시스템에 흡수되어 버린? 그래서 뭔가 어딘가 제가 탄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뭔가 전율이 일어나는 통쾌함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전혀 규칙을 깬 것 같지 않았고 너무 조금 슬펐어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두세 개가 충돌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지? 이 생각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게 좀 약간 저한테는 일종의 결론이 나게 되는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크리스마스에서 초대를 하는데 처음에 토니가 그 돈셜리 박사는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돈셜리 박사가 토니의 집 문을 열면서 토니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끝이 나요. 마지막에.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결국 두 세계가 섞인 게 아니라 돈셜리 박사의 세계가 토니의 세계로 흡수되었구나, 완벽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의 합치가 아닌 세계의 흡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저한테는 계속 찝찝함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재즈바와 그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서 토니 집에 간 셜리의 모습은 약간 다른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돈 셜리는 아무튼 흑인과 자신을 분리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백인 사회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되게 경계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백인들 앞에서 공연을 하던 사람이 어딘가로 뛰쳐나와서 자기를 억압하던 것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자기의 음악을 그냥 뭔가 즐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누구든 간에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됐구나. 어떤 억압에서 자유로워졌구나를 그 부분에서 느꼈는데 저도 그 마지막 장면에서 스카가 말한 것처럼 토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스카가 말하는 거에 정말 많이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이 영화 자체가 그 토니의 아들인 닉 발레론가인 아무튼 백인의 시선에서 그려진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백인이 구원해주는 너 외로운 셜리를 이제 따뜻한 우리가 품어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 부분은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건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강력하게 느꼈고 진짜 백인의 시선으로 본 백인이 허용하는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그리고 돈셜리 박사를 그렇게 설정한 것 자체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조차도 저는 사실 이상했어요. 돈셜리 박사가 외로운 존재임에 포커스를 두는 건지, 돈셜리 박사가 흑인이지만 멋있게 남부 투어를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복잡함을 좋아하는 편인데, 뭐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말하고 있네. 라는 느낌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그랬구나 싶네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돈셜리가 생전에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토니와 돈셜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었지만 그걸 거절을 했었고, 만든다 해도 이제 뭐 그러니까 사후에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물론 그것도 닉 발레론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 어차피 그 외부의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진실된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살아 생전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안타까운 게, 이게 각본에서부터 이제 처음 뭐 기획된 것도 사실은 닉 발레론가가 이 이야기,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아들의 시선으로서 풀어낸 거잖아요. 애초에 그 돈셜리 자신, 혹은 돈셜리를 정말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이 영화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거나, 혹은 저희가 정말 실제 그 본인의 목소리를 살아생전에 이 많은 외부의 목소리들과 틀과 편견들에 갇히기 전에 그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발화자가 자신의 시선의 한계를 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 지수가 시선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여기 제 노트에 공감의 한계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한계가 많네. 뭔가 딱 그런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을 딱 적었던 말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게 아까 라임도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제죠. 맞아, 차별이라는 맞아.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면은 무거운 주제를 무겁게 다루는 것도 좋지만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다루려면 무겁게 다룰 때 이상의 그거에 대한 고찰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는 너무 그냥 겉만 건드린 게 아닌가. 정말 좀 깊숙이 그 차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쉬운 그래서, 부분이 네. 많은 영화였구나.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던 게 이게 아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던 영화로 알고 있는데 희망의 건너편이라고 영어 제목은 The Other Side of Hope이에요. 핀란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시리아 난민이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핀란드에 오면서 생기는 일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린북을 보고 나서. 왜냐면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좋게 봤었는데 그 이유가 시리아 난민이라서 엄청 그 북유럽 세계에서 차별받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동시에 웃기면서 가볍지만은 않게 되게 희망적으로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가 네. 뭔가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생각한 좋은 영화는 이건데 그린북에서는 전혀 내가 좋아하는 차별을 다룬 영화의 면모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뭔가 제 이야기 듣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희망의 건너편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짧게 생각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면, 저는 어쨌든 토니 발레론가도 이민자였고, 그러니까 그죠.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차별받는 입장이었고, 그 미국의 소위 그런 상류층 혹은 뭐 그냥 소위 그냥 그런 집단이 아닌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민자. 네, 그 사람도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백인이라는 어떤 인종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적도 미국이었지. 뿌리? 네, 막 복잡해. 네,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맞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 게 토니도 네, 분명히 여기서 그 상정하는 정말 딱 흑인을 차별하는 백인이 아니었잖아요. 견고한 백인이 아니라 토니 자체도 차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흑인을 차별하긴 아, 했었죠. 그죠. 네, 그죠.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 서로 되게 본인도 차별 네, 받으면서 음, 차별하는 맞아요, 사람이었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사실 전 둘이 막 뒤섞이는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느껴요. 왜냐면 토니 그 음, 자체로도 되게 매력적인 인물로 나오거든요. 사실 네, 엄청 결점이 많은 사람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 둘이 잘 뒤섞이는 걸 보여서 좋았을 텐데 영화 마지막에 가서는 돈 셜리만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결국엔 자기 틀을 깨고 나서 나오는 거는 돈 셜리지 토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니는 결국 자기들 기다리는 가족을 갖고 그렇게 될 예정이었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돈 셜리는 결국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카네기 홀 위에 그 성체 같은 집에서 나와서 토니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통해서 약간 돈 셜리 혼자 엄청난 변화를 감수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오고 가는 관계를 옥돌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토니가 맨 처음 훔쳤다가 사실 안 돌려놓고 가져왔다가 근데 그걸 알고 보니 돈 셜리가 가지고 있었고 그 서로 막 주고받는 그런 관계나 감정들이 사실 토니가 돈 셜리에게 주는 거는 그냥 관심과 조금의 연민과 애정인데 그 보답으로 돈 셜리가 신뢰라는 엄청난 거를 저는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계의 무게의 저울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슬펐고 저는 그게 맞아요. 뭔가 그리고 돈 셜리를 보면 항상 외로운 느낌이 있었는데 토니한테는 한 번도 외로운 느낌 받은 적이 없잖아요. 토니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진짜 외로운 사람이 지는 게임이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졌었습니다. 저는 제가 근데 그 옥도를 저는 돈 셜리가 준 게 아니라 토니가 안 가져놨다고. 예, 훔쳤다가 아, 갖고 있었어요. 돌려놓은 아, 척하고 음. 제가 스카와를 제가 잘못 이해했나. 네, 오케이. 그랬죠.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많은 왜곡과 많은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서 진실한 게 있을 수 있다면은 토니라는 이전에는 정말 노골적으로 흑인들이 마셨던 영화 초반에는 집에 찾아왔던 흑인들이 마셨던 물컵을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거 정말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자기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 정말, 와,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디에, 뭐, 외국에 갔는데, 그리고 뭐, 홈스테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뭐, 이제 그냥 많은 유럽인, 다양한 인종을 가진 친구들과 만나는데, 내가 마신 물컵을 더럽다고 생각한다던가, 다시는 못 쓸 거라고 생각한다던가, 그런 마음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한 사람을,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마음 자체가 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말 잔인하게 많이 말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한 인간, 그러니까 흑인이나 뭐 인종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한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이나 꿈과 자신이 이루고 싶고 자신이 삶에서 계속 지켜나가고 싶어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어떤 멸시와 어떤 수많은 난관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가를 바로 곁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조차 없는
물론 이민자였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를 느끼고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흑인이 입을 댔던 물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돈셜리 박사에 대해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 사람을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부르지 말라고 딱 단칼에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인종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찰관을 때려 눕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는 여전히 어쩌면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종적인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조금이라도 흑인이 된다는 것, 흑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이 저런 거였겠구나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거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방식 이상으로 뭔가 정말 더 진실되고 더 투명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목소리와 인간이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보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죠. 사실 저는 토니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니 캐릭터가 좋다고 저는. 왜냐면 토니가 진짜 현실적으로 잘 묘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게 맞아요. 토니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라임이 말한 것처럼 돈셜리에게 행해지는 수많은 폭력들이 있잖아요. 정말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같이 못 쓰게 한다거나. 근데 그런 폭력에 있어서는 토니는 절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와, 이거 진짜 약간 정말 토니로 살아왔으면 토니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걸 너무 잘 캐치한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라임이 얘기한 것처럼 그 돈셜리 박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경찰관을 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돈셜리가 한 번 더 짚어주지만 그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면 돈셜리를 겸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너도 이탈리아 태생이니까 너도 반은 흑인이야 라고 하니까 때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방어적인 게 굉장히 있었던 거죠. 그 폭력에서조차도. 그래서 토니가 참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캐릭터로서는 너무 저는 잘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오히려 그런 면에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라인 스카 말을 들으면서 되게 영화를 볼 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지금 많은 생각들이 나요. 시작했는데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라고 말한다면 아까 그 대사거든요. 그 셜리가 나는 충분히 뭐 백인답지도 않고 흑인답지도 않고 남자답지도 않아라는 그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셜리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되게 우아해지려고 하고 되게 문화적이어지려고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과 함께 토니가 원래 흑인을 그렇게 되게 하대하던 사람이 셜리에게 감탄하게 되는 순간은 그 셜리가 피아노를 치는 순간이잖아요. 셜리가 완벽하게 흑인인과 예술가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셜리가 받아들여지는 순간조차 아무튼 돈 셜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거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자기 자신일 수가 없어, 온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돈 셜리가 능력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뭔가 그냥 돈 셜리 자체로 토니에게 어떠한 느낌을 줄 수 있었을까? 토니는 그냥 단지
아, 돈도 많고 멋있는 피아니스트인데 흑인일 뿐이네라는 좀 더 돈이 많고 피아니스트라는 것에 감탄한 거지 그 안에서 흑인이란 정체성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런 한계가 분명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렸는데 그걸 좀 낭만화한 것 같아요. 토니가 낭만화했죠. 셜리에게 감탄하게 되는 순간에 분명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막 감탄한다는 거는 뭔가 그래서 저는 토니가 결국엔 다른 흑인을 똑같이 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니 자체가 변한 게 아니고 돈 셜리라는 사람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 거지. 맞아. 흑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을까라는 맞아. 뭔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돈 셜리 말이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돈 셜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영화가 너무 낭만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조금 맞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지금 말이 너무 행설수설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완전 잘 말해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정말 딱 단적으로 그게 보여지는 게 그 영화에서도 제가 아까 리허설 하면서 잠깐 지수랑 얘기를 했던 건데 아시안이 2명 나온단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 맨 처음에 그 토니가 자기와 함께 면접장에 있었던 아시아는 완전 비하하면서 무시를 해요. 그니까요. 그리고서 자기랑 엄청 친했던 바텐더한테는 완전 친근하게 대하죠. 맞아. 이게 정말 토니라는 사람이 지니는 그런 성격, 자기와 어떤 유대를 쌓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허물어지는데 결국에 또 여전히 그런 사람인 거죠. 하지만 혐오는 사라지지 네. 않아. 맞아. 그러니까 혐오는 진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떠한 특정 정체성이 집단화될 때 그의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혐오가 있고 근데 하지만 개인으로 만났을 땐 그 정체성이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을 맞아요. 이루는 것 중 정말 많은 것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은 사실 토니처럼 그렇게 친근하고 그분을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집단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하는 게 좀 되게 그런 생각 많이 들게 하는 영화네요. 좋은 영화네. 하지만 감독의 능력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거다. 감독의 능력은 아니었다. 그렇다. 맞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 사실은 네. 아까 제가 배우 소개를 할 때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비고 모텐슨 씨까지만 하고 근데 마허샬라 알리 씨? 중요한 인물인 마허샬라 알리 씨를 얘기를 못했는데 잠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인종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오늘 저 진짜 왜 이렇게 자꾸 말이 원래 그랬지만 말이 뭔가 이렇게 자꾸 어쨌든 네 마허샬라 알리 씨가 무슬림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진짜 몰랐어요. 물라이트 나오셨던. 네, 맞아요.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무슬림이기도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차별을 받을 만한 지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종교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아주 굳건하고 아주 뭐랄까 멋있는 분인 게 이제 물라이트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물라이트가 또 퀴어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퀴어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허샬라 알리 같은 경우에도 무슬림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남우조연상을 수상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물라이트를 통해서 조연상을 받았을 때 그 수상 소감을 말을 할 때도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되게 여러 가지 일들에 정말 자질구레한 일들에 신경을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걸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어떤 질감이나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특징을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을 걸 수도 있다.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너가 싫어. 싸우자. 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거 알리의 어머니가 안수받은 목사시래요. 근데 알리는 무슬림인 그러네. 거잖아요. 근데 17년 전 이제 개종했다고 전화드렸을 때 막 기뻐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옆으로 밀어뒀기 때문에 어머니를 제대로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목사고 어머니가 가진 종교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그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이 점점 자라난 거고, 종교라던가 그런 거는 사소한 것이고, 그래서 뭐 이 영화, 그 물라이트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멋지다. 어, 물라이트라는 이야기도 사실 저는 이것도 언젠가 방송에서 하고 싶은데, 박해를 받아서, 흑인 소년이 박해를 받아서 이제 침잠해 가고 있는 와중에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어떤 중요한 인물이었던 후안 역을 이 알리가 맡았던 건데, 그거 이상의 더 나은 일들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후원보다 더 나은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에 영화에서도 물론 후원이 했던 네, 일만큼 더 좋은 네, 일을 네, 하고 싶다. 네. 이 현실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물라이트 이후에도 굉장히 우리한테 제목도 익숙한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조연으로서 이제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계신데, 그린북에서는 이제 또 조연상으로 또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알리타에도 나오세요, 최근작에서는. 앞으로의 이분의 커리어가 되게 기대가 되고, 왜냐면 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나오는 분량은 짧았는데, 영화 내내 가장 중요한 어떤 존재감을 맞아요. 자랑하고 계셨던 분이고, 또 그걸로 그 인정을 받아서, 그랬던 분이라서, 저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으로나 자기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지금 트럼프가 온갖 차별과 그런 일들을, 그런 정신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그런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뭔지를 계속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걸 이제 몸으로 또 연기로 작품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배우가 되시리라고 믿고 응원하고 싶어요. 저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진짜. 저도 물라이트에서 완전 반했어요. 맞아요. 뭔가 표정 하나하나에 감정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네. 얼굴인 것 같아요. 저렇구나. 그 배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나니까 좋네요. 저는 사실 배우들을 잘 몰라요. 본 영화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듣게 되니까 되게 애정이 생기고 좋네요. 저도 최근 방송에서는 이제 막 따로 정보 같은 것들을 잘 안 찾아보고 주로 이제 아토믹시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정보 요정. 맞아요.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 이것저것 찾아보게 돼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다. 멋진 삶이네요. 그 배우들의 삶이.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자유 코너인데
저희가 이번에 영화 주제 자체가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직접 겪은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수카 씨가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네, 저는 딱 그린북을 보고 나서 생각이 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녹음 방송이나 예전 팟캐스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6개월간. 근데 그때 저는 기숙사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독일 제가 다녔던 대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배치가 그날따라 그 독일 교환학생 온 한국인들의 수가 되게 많았어요. 거의 9명 정도?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런 별로 이렇게 도시에 있던 학교는 아니었던 걸로 치면은. 근데 그 9명 중에 8명이 전부 다 같은 층을 쓰고 바로 옆 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복도를 쓰고 그 복도를 막는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로 들어와서 그 복도에서 문을 열면은 거기는 이제 한국인들만 사는 거예요. 기숙사가 5층짜리 건물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연락을 받고 합격 통지를 받고 비슷한 시기에 집을 구해서 차례대로 집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여겼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딱 처음에 가서 되게 서로 어색해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한국인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같이 요리하고 그러면서 엄청 친해진 계기가 되어서 되게 다들 만족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별다른 그런 큰 감정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살았는데 살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났나? 어느 날 저희 복도 문 앞에 어떤 종이가 붙은 거예요. 근데 무슨 종이었냐면은 Please be quiet. This is Korean town이었나? 코리아 존이었나? 그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몇몇 외국인들이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저기서 너무 한국말 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우스장이 기숙사 그 관리하시던 관리인이 그런 종이를 붙여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왜라고 그때 당시에는 딱 설명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같이 살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은 저거 그냥 조킹이야, 농담이야, 넘어가도 돼 라는 반응이었고 나머지 반은 너무 나도 너처럼 화가 나, 수카야 나도 너처럼 화가 나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저걸 반드시 붙고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애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떼버렸어요. 그 종이를 떼서 버렸거든요. 그렇게 나서 또 그 일이 있고 열심히 지내다가 이제 7월 달에 귀국하는 달이 되어서 거기서 거의 6개월가량을 지내고 집에 돌아와서 오기 전에 이제 짐을 다 싸고 기숙사에서 빼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기숙사를 얼마나 깨끗하게 썼는지 그 관리인이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면담을 해요. 그래서 면담하는 시간에 저를 앉혀두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학기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거다. 한국인들 저렇게 한 구석에 몰아넣어 봤다. 네가 나한테 이 경험이 어땠는지 얘기해주면 다음 학기에 한국인들이 올 때 내가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벙이 쪄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되고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별의 시작이 딱 그때 분리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와 그때 같이 교환을 갔던 친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오지 인종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 세계에서 정확히 분리당해서 그 구역에서만 살았어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족하게 분리해놓고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진짜 막 걔가 나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나 영어가 엄청 유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너가 이런 식의 방법은 좋은 것 같지 않다. 우리가 교환학생을 오는 목적은 여러 문화와 교류하기 위함인데 전혀 그게 달성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지만 계속 진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말했어야 더 잘 대처했었어야 하는 거지? 그 관리인이 우리를 두고서 마치 인종 구분 정책 실험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걸 너무 딱 받았는데 그린북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딱 분리된 네. 사회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정말 딱 차별의 시작이라고 느꼈어요. 너와 나의 다름을 완벽하게 딱 구분 짓고 시작하는 그 점. 그게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 경험이 바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욕 들은 것도 아닌데 되게 기분 이상하죠. 진짜 충격적이네. 네, 그래서 막 그랬던 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되게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언제냐면 영국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제가 영국 빈티지샵에서 옷을 막 샀어요. 근데 그 빈티지샵 직원이 제가 사는 옷을 보더니 너 눈 좀 좋네, 되게 잘 골랐네 이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되게 빈티지 보물들을 구했다 이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공부하면서 교환학생으로 잠깐 독일에 살고 있는데 여긴 여행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점원이 말을 하길 너는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도전도 하고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언어도 말을 하고 나는 너가 너무 부럽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그냥 알바 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얼마나 큰 위로가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딱 느낀 게 나라는 사람으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걸 인정해주는 게 진짜 많은 위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돈 셜리도 좀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었을까. 자기 있는 그대로 좀 인정을 해주기를.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찾아 헤맸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되게 내가 뭔가 나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부당함 같은 것들을 직면하면은 되게 사람이 목말라지는 것 같아. 되게 좀 맞아요. 많이 비참하고 음.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 근데 또 그걸 다른 식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니까 그게 맞아요. 참 맞아요. 화나고 왜 맞아요. 내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부당함들을 내가 알아서 메꿔야 하는가. 그게 참 피해받는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게 좀 슬프죠. 혹시 다른 라임이나 지수는 얘기해줄 경험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저도 해외여행을 거의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인생 처음으로 태국에 한번 가봤는데 근데 좀 길게 한 달 동안 갔어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멋져. 애가 한 달 살기를 해보자 하고 태국에 갔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누가 봐도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겼어요. 우리 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살면서 뭔가 내가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 인종이란 그 카테고리 자체가 저희가 없었어요. 정체성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태국에 갔는데 태국은 약간 제가 관광 도시로 가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다양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매 순간 제 인종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동아시아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때만큼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동시에 일어나요. 막 무시를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무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그런 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게 나는 한국에 있을 때랑 태국에 있을 때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고민 자체가 너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기보다 고민을 안 하고 살았던 쪽이 되게 권력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느낌을 했어요. 늦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 약간 말이 진짜 공감. 어떤 사회에서 정상에 속한다는 거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혜택 받은 사람들은 어. 자기가 혜택을 뭘 받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 사실 항상 제 차별을 하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예요. 혜택 받는 사람들은 혜택 받는지 모른다. 이게. 약간 생각해보면 비장애인들은 나 비장애인이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이성애자들은 맞아 나 이성애자지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일이 없는데 맞아. 동성애자는 매 순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장애인은 매 순간 자신이 장애인임을 알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왜 그런 걸 항상 누군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 수 있고 누군가는 매 순간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가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태국에서 좋은 고민이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보이는 세계 자체가 달라져서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 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뭐 내가 가진 어떤 권력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좀 더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네. 라임은 어, 저는 지난 더폴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학과, 영문학과, 제가 다니던 영문학과 수업에서 들었던 서구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적은 뭐 미국이거나 영국이거나 할지라도 아까 지수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동양인이라서 내가 미국인인지 동양인인지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제 자신의 어떤 뭐 희곡이라던가 소설이라던가 작품을 써내려 갔던 분들의 세계를 탐험을 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났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영문학이라는 거를 동양인으로서 배우다 보니까 그냥 오롯이 서구 작품, 그러니까 뭐 서구인이 쓴 서구 작품에 나타난 어떤 동양인에 대한 시각이라던가 오리엔탈리즘이죠. 그런 거라던가 흑인으로서 영미 작품을 썼던 사람들이 뭐 마치 돈 셜리처럼 정말 타고난 어떤 그런 글쓰기 재능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핍박받는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글을 쓰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게 지난 더폴 때도 그렇고 오늘은 특히나 더 계속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저도 그 정말 생각 없이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고 많은 미드 영드들을 보고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는 말과 생각들을 믿게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정말 프렌즈만 해도 프렌즈 정말 재밌고 요즘에도 막 잘 보고 있지만 거기에도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거라던가 애초에 동양인이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전부 다 주인공은 백인이고 백인끼리만 사랑하고 잠깐 어떤 동양인 여자가 나와서 그 감정을 교류하기는 하지만 잠깐일 뿐이고 정말 약간 표면적으로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동양인으로서 살면서 미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고 태어난 어떤 뭐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던가 그냥 백인이라는 그 인종 자체라던가 그런 거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지금 뭐 온갖 그 서구 사회와 문명이 사실은 많이 지배를 하고 있죠. 침투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절대 생각해보지 않았을, 느껴보지도 못했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종적인 차별이라던가 편견이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수카 씨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인종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국적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게 그 사람은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전혀. 없었던 진짜 거잖아요. 아무렇지 그죠. 않게 저한테 피드백을 물었어요. 뭔가 자신의 네. 기획인 것처럼 네. 뭔가 대단한 어땠어 한번 막. 너를 위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네끼리 아. 있어서 좋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잔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까도 저희끼리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그죠. 고충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노동하고 계신 외국인
이주자분들이라던가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림자에 가려있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겪고 있을 어떤 고통 혹은 고충들을 저희는 모르니까 역사상 가장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었던 홀로코스트도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순종만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배와 어떤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 순종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우리 안엔 다 히틀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지점이랑도 정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맞아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전쟁이라던가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던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었어야 했던 것들을 현대사회에 이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구편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시리아랑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가 진짜 폐쇄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로 한국 사회에서 진짜 백인처럼 누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한국에. 저희도 이렇게 그 나라에 가서 다른 서양 나라에 가서 차별받았던 우리도 다른 누군가한테는 나도 모르는 그런 차별과 편견을 행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생각이 많아지네. 토니도 몰랐겠죠.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어떤 힘을 가진 건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건지 몰랐으니까. 그죠. 근데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까 수카가 백인과 흑인이 나오는 영화를 동아시아 사람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뭔가 의미심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그러기 쉽잖아요. 아, 미국 쟤네 왜 저래? 왜 저렇게 차별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남 얘기처럼 치부해버리기 쉽잖아요. 옛날엔 왜 저랬대? 이러면서. 지금 보면 누구나 다 잘못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엔 없는 것처럼, 우리 근처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우리 한국이 진짜 되게 옛날부터 뭐 단일 민족 이런 게 엄청 강해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뭔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뭔가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한국인의 존재가 뭐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이렇게 차별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차별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없애버려요. 그런 차별이 사람 없는 없잖아. 것처럼 그런 존재를. 사람이 어딨어? 막 약간 그냥 생각을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걸. 근데 요즘은 좀 더 많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동아시아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냥 해버리고,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한국말을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내 안에 있는 차별적인 지점이 아니었을까 정말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그들 각자 각자의 영화관 각자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 영화의 의미는 그 인물의 복잡성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토니가 어떤 인종차별의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종차별에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돈 셜리가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되게 많이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자본가잖아요. 돈이 많고 되게 명성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이기도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은 단순히 어떤 정체성만으로 피해자다, 뭐 가해자다, 아니면은 뭐 어느 계급이다 이렇게 되게 단정 짓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와 복잡한 권력들을 이 영화가 되게 그 캐릭터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걸 잘했어요. 네. 캐릭터를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입체적으로 그리잖아요. 네, 인물들이 맞아요. 되게 입체적이고 맨 처음에 토니와 셜리가 맨 처음 만난 장면에서 저는 토니가 셜리를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흑인 혐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셜리를 보자마자 뭐야 흑인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순종적이고 되게 얘기도 칭찬도 해요. 무슨 저 상하는 뭡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자본에 압도된 거잖아요. 맞아요. 흑인이라는 정체성이 자본이 이긴 거잖아요. 맞아요. 토니에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되게 복합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되게 인물의 복잡함을 정말 잘 설명해 주었다 정도의 의미. 라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나요? 저는 근데 우리 뭔가 이전에 말을 하면서도 설명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방송을 저희가 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번 방송이 제일 뭔가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럽고 맞아요. 왜냐면 민감한 네, 문제니까. 하고 나서도 계속 돌이켜보게 되고 계속 뭔가 곱씹어 보게 되고 내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가 초반에도 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과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고, 우리가 완전한 허구로서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는 그게 사실은 어쩌면 허구여서 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도 그게 허구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 상상의 세계 안에서의 어떤 진실을 탐색을 하고 참된 어떤 의미들을 느끼고 그걸 정말 그것으로서 받아들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창작자로서 되게 이 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스며들 수 있는가를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 물론 그 닉 발레론가 씨가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하셨다고는 들었지만, 사실은 정말로 이 영화가 진짜 객관적으로 뭔가 그분이 느꼈던 어떤 아버지와 그, 어, 이름. 아버지와, 닉, 네, 토니? 토니와 토니와 그, 돈셜리 네, 박사? 돈셜리 박사, 돈셜리 박사와의 관계를 정말 진실되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버지의 기억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억, 어쩌면 상대방의 기억이 사실은 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 이 영화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잘 다루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목소리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더 조심스럽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었어야 한다. 음. 그런 면에서 로마는 아, 진짜. 정말 저는 올해 봤던 정말, 영화 중에, 올해가 아직 얼마 되지 네. 않았지만, 로마가 가장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감독님 본인도 이 이야기를 정말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의 어떤 그걸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시간과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를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성찰이, 진짜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약간 이런 인종이나 무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정말 토니와 돈의 딱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만 딱 영화를 봤을 때 사실 돈 셜리는 그 영화상에서 흑인이라는 것만 빼면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데도 결국에는 외로움에 졌다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막 외로운 사람은 자기가 외로운지 몰랐다가 외로운 걸 알게 되는 순간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니 때문에 돈셜리가 외로움을 딱 자기가 외로웠구나 이걸 좀 알게 되고 그래서 토니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게 좀 되게 너무 슬펐고 와닿았고 와 정말 딱 그런 관계로만 놓고 보자면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항상 그런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외로운 사람은 자기와 다른 외롭지 않은 사람한테 막 기대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구나. 역시 여기서 또 그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관계에서 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이 막 따져보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영화에서 저한테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당신을 위한 영화관. 만약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아까도 이 영화를 보고 전 주위 사람들한테 이 영화 어떻게 봤어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거의 다
근데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찝찝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어요. 정말 즐겁고 되게 좋은 지점들이 많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찝찝함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약간 혼자 보기보다는 여럿이 보고 그 찝찝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 방송하기 전까지 이 찝찝함의 정체를 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얘기하는 순간에야 아 이거였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해서 이건 약간 혼자 삭히면 안 되는 영화. 여럿이 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좋다.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지수와 공감합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생각 없이 편하게만 본다고 치면 진짜 그냥 좋았다 넘어갈 네. 영화예요. 그냥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우정을 쌓아 나가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봤다가 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싶으신 분. 우리 셋 다 느끼고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어. 이것과 정말 비슷한데 되게 다르기도 한 어떤 영화가 있는데 혹시 그 1% 언터처블인가? 네, 언터처블 아. 1% 우정 아세요? 아. 보셨어요? 보다 말았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과는 좀 다른 지점이 거기서는 일단 백인의 어떤 나이가 많으신 남자이고 그 사람은 이제 좀 다쳐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입장에 있고 흑인이 이제 그 사람을 보살펴주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계급이 낮은 그런 여기서는 좀 반대죠. 토니랑 그 돈셜리의 돈셜리랑 관계랑 이렇게 반대인데 그거는 프랑스 영화예요. 프랑스 아. 영화인데 이 영화의 지점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린북을 보고 나신 다음에 이 영화를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터처블 1% 좋다. 우정. 그럼 저도 하나 얘기할래요. 저는 디스트릭트 9을 꼭 그거는 정말 차별에 대해서 잘 다룬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고요. SF 영화입니다. 디스트릭트 9 꼭 보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희망의 건너편도 이렇게 꼭 보시는 걸로. 희망의 건너편. 그래도 되게 많은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네. 영화인가 봐요. 아, 오늘 되게 정말 많은 오래 얘기를 얘기했다. 나눴죠. 그래서 맞아요. 오늘 녹음 어땠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딱 영화관에서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영화에 애정이 없으면 별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저희 카톡방에 맞아. 여러분 이거 어땠어요? 막 이렇게 보냈잖아요. 느껴졌어.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막 지수랑 라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도 정리가 되고 오히려 이렇게 정말 딱 주대점을 던져주는 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많이 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 처음 볼 때 포스터가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색감이랑 맞아. 저는 심지어 그 포스터에서조차 아라곤이야. 이건 봐야 돼. 아, 그랬었는데. 그랬구나. 나임 오늘 녹음이 어땠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되돌이켜보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생각하는 라임. 띵킹 라임.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과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내 생각 하나, 내 말 하나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무거운 무게를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스스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쨌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녹음 중에 약간 가장 부끄러운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뭔가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뭔가 계속 내 삶을 생각해보게 되고 내 생각을 계속 돌이켜보게 되는 녹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드러내서 되게 부끄러운데 그리고 좀 많이 걱정도 되고 되게 많은 말을 한 만큼 저는 제가 하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너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너무 한정적이니까. 근데 이렇게 막 내가 아는 대로 내 세계 안에서 내뱉었는데 누군가는 또 상처받을 거잖아요. 그게 사실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희는 열려 있답니다. 댓글창과 에스크 매일. 그런 걱정과 함께 하지만 말하길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다. 생각나는 말들은 정말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순간순간적으로 사실 또 나중에 떠올려보면 사실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싶은 말들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되게 충실했던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함께 나눈 라인과 스카도 너무 좋았고 네. 저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오늘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꼭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